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생각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라이언 퍼킨스라는 저널리스트가 제기한 정말이지 아주 도발적인 가설 하나입니다. 이거 정말 도발적인 질문 아닌가요? 우리가 아는 그 woke, 좌파, 그 뿌리가 마르크스가 아니라 다름 아닌 CIA라니 말이죠. 이 기막힌 가설을 제대로 따라가 보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그 혼란의 시대로 말이죠. 자, 1940년대 후반입니다. 미국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유럽을 보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유럽은 그야말로 붉은 물결에 휩싸일 것 같았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선 공산당이 엄청난 지지를 얻었고 영국에선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죠. 그리스는 아예 내전 중이었고요. 이게 그냥 일부 급진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모든 걸 잃고 지쳐버린 대중에게 공산주의는 꽤나 그럴듯한 대안, 어쩌면 서구의 새로운 미래처럼 보였던 거죠. 당연히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유럽이 공산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불길이 미국 본토로 번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 공포가 바로 그 유명한 메카시즘 광풍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돈 주고 탱크 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했죠.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얻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건 바로 이 마셜 플랜이죠. 경제를 살리려는 공개적인 계획이요. 그런데 이 글이 진짜 주목하는 건 바로 그 이면에 있던 비밀 작전, 이른바 문화적 마셜 플랜입니다. 목표가 뭐였냐고요? 좌파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거였어요. 계급 투쟁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문화나 개인주의 같은 훨씬 덜 위협적인 주제로 돌려놓으려는 시도였죠. 그리고 바로 이 계획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고 이 글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 비밀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조직이 바로 문화자유회의, 줄여서 CCF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지식인 단체 같지만 실은 제임스 지저스 앵글턴 같은 전설적인 CIA 요원들이 배후에서 움직인 위장 조직이었죠. 이 인용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1950년대 후반에 서유럽 지식인 사회를 먹여 살린 가장 큰 손이 알고 보니 CIA였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대체 이들은 어떤 무기를 써서 이 문화전쟁을 치렀을까요? CIA의 무기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세련됐습니다. 총이나 폭탄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무기는 바로 잡지, 붓, 그리고 악보였습니다. CCF는 유럽 전역의 유명 잡지 20여 곳에 비밀리에 돈을 대줬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좌파의 목소리를 키웠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였지만 나중에 등을 돌린 아석 퀘슬러나 어윈 크리스톨 같은 사람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싫지만 우리는 여전히 좌파야 라고 말하는 지식인들을 스타로 만들어준 겁니다. 미술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이 집단과 노동을 찬양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내세우니까 CIA는 정반대의 것을 밀어줬어요. 바로 개인의 내면과 자유를 강조하는 잭슨 폴록 같은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죠. 봐라, 이게 진짜 자유다 라고 그림으로 말하게 한 셈입니다. 음악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소련이 웅장하고 조화로운 교향곡을 좋아하니까 CIA는 일부러 듣기 어렵고 불협화음 가득한 쉔베르그 같은 작곡가의 음악을 띄워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공장 바닥이 아니라 파리 카페에 앉아서 토론하는 부르주아적이고 지식적인 좌파를 만드는 것.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CIA가 이렇게 공들여 만든 문화 생태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하거든요. CIA가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그룹에 직접 돈을 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운동장, 즉 계급투쟁 대신 문화비평을 하는 분위기가 이런 사상들이 자라나기에 아주 완벽한 토양이 되어준 거죠.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같은 사상가들이 신좌파의 아이콘이 되면서 진짜 억압은 가난이 아니라 소비사회 그 자체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CIA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보여주죠. 70년대에는 CIA의 파트너였던 포드 재단이 여성학이나 탈식민주의 같은 정체성 정치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90년대 이후로는 조지 소로스의 열린사회재단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전 세계로 퍼뜨렸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프로젝트가 세대를 거쳐 이어진 것처럼요. 이 모든 흐름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유명한 KBG 망명자가 한 명 있습니다. 1980년대에 유리 베즈메노프라는 KGB 망명자가 나타나서 폭로를 합니다. 서구 사회가 겪는 이 모든 문화적 혼란은 사실 소련의 장기적인 국가 전복 계획의 일부다라고요. 이 4단계 전략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즈메노프의 이 이야기는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 수십 년 동안 거봐, 다 소련 탓이었어 하는 강력한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글의 저자는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를 꼬집습니다. 다들 소련의 유령을 쫓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정작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사상의 씨앗을 뿌린 건 어쩌면 소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 서구의 정보기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주장입니다. CIA 같은 정보기관들이 계급이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만들어버리니까 좌파에게 남은 무기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을 공격하는 대신 문화, 정체성, 언어 같은 주변부만 맴돌며 비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본이 아니라 문화를 비판하는 좌파가 탄생한 겁니다. 이 글에 따르면 이건 오히려 체제를 공고히 하는 아주 효과적인 사회 통제 방식이 됐습니다. 사람들을 인종, 성별 같은 정체성 그룹으로 잘게 쪼개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정작 진짜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에서는 눈을 돌리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운동의 시작과 성장에 특정 세력의 자금이 들어갔다면 과연 그 운동은 시간이 흐른 오늘날 진정 누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이 거대한 기계 속 유령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섬뜩한 질문과 함께 말이죠.